2008년 세계 금융이 무너졌습니다. 뉴욕의 거리에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나왔죠. 탐욕이 세상을 망쳤다. 플래카드에는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 한 노인이 조용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89세의 잭 보글, 월스트리트의 양심이라 불리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부터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경고해왔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월스트리트는 변하지 않습니까? 보글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 한 문장으로 미국 금융의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고객의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세고 있거든요. 그 한마디는 미국 금융산업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었습니다. 마치 칼날처럼 시장을 갈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융산업이 쌓아올린 탐욕의 제국을 무너뜨릴 신호탄이었죠. 20세기 내내 월스트리트는 엄청난 수수료로 배를 불렸죠.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은 고객에게 연 2~3%의 관리 수수료를 청구하면서도 시장 평균 수익률조차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한 연구에 따르면 10년 이상 운용된 펀드 중 75% 이상이 단순히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것보다 못한 성과를 냈습니다. 투자자들은 높은 수수료를 내고도 형편없는 수익률을 받아들여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잭 보글, 한 사람이 이 불공정한 시스템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보글은 월스트리트가 가장 두려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투자자가 펀드 매니저의 사치스러운 생활비를 대신 내야 하지? 그의 답은 단순했습니다. 시장 전체를 사라. 그리고 가만히 두어라. 수수료는 최소화하고 거래는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철학이 금융의 혁명을 일으켰고 월스트리트 전체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를 보글의 어리석음이라고 비웃었죠. 그러나 40년이 지난 지금 그가 만든 회사 뱅가드는 7조 달러가 넘는 자산을 운용하며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덱스 펀드는 수백만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수십조 달러의 수수료를 절약해 주었죠. 월스트리트가 비웃었던 그 대답이 금융산업 전체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한 평범한 남자가 거대한 자본 권력과 맞서 싸워 결국 세상을 바꿔놓은 이야기. 오늘 우리는 맨손으로 월스트리트를 이긴 남자 존 보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29년 5월 뉴저지주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존 클리프턴 보글의 탄생이었죠. 그의 아버지 윌리엄은 1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이자 아메리칸 캔이라는 대기업의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보글 가문은 대저택에서 살았고 하인들이 시중을 들었죠. 어린 잭은 부족함 없는 유년기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잭이 태어난 지 불과 5달 후 미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었죠.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는 패닉에 빠진 군중이 몰려들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1% 폭락했죠. 며칠 사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은행들이 연쇄 도산했고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보글의 아버지 윌리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장을 잃었고 주식시장에 투자했던 상속 재산마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죠. 한때 뉴저지의 명문가였던 보글 가문은 순식간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대저택은 압류당했고 가족은 친척 집을 전전해야 했죠. 윌리엄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전쟁 영웅이었던 그는 이제 직업도 없이 술에 의존하는 무력한 남자가 되어버렸죠. 어린 잭은 10살이 되기도 전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는 신문 배달을 했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죠. 학교가 끝나면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는 대신 형제들은 서로 작은 카드를 교환했죠. 보글은 자신이 번 돈 한 푼 한 푼을 아꼈습니다. 검소함과 자립심은 그의 DNA에 새겨졌죠. 하지만 보글은 가난이 자신의 운명이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일한 탈출구가 교육이라는 것을 알았죠. 고등학교 시절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학교에 도착했고 누구보다 늦게 집에 돌아갔죠.
1947년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블레어 아카데미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아이비리그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로부터 전액 장학금 제안을 받았죠. 프린스턴에 도착한 보글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랬던 것처럼 대학에서도 최고가 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프린스턴은 전국에서 모인 수재들로 가득했죠. 보글보다 똑똑한 학생들이 수두룩했고 그들은 보글보다 훨씬 적은 노력으로도 더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2학년이 끝날 무렵 보글의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C와 C-가 질비했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단순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최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보글은 다른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3학년 내내 고민했죠. 어떻게 하면 프린스턴을 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을까요? 1949년 12월 어느 날 보글은 도서관에서 한 잡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포춘지였죠. 그 안에는 뮤추얼 펀드라는 생소한 산업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뮤추얼 펀드 산업은 미미했죠. 전체 자산이 겨우 2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보글은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미래라는 것을요.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졸업 논문 주제로 뮤추얼 펀드를 선택한 겁니다. 아무도 이 주제로 논문을 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차별화가 가능했죠. 보글은 1년 내내 도서관에 틀어박혔습니다. 뮤추얼 펀드 회사들의 재무제표를 분석했고 업계 전망을 연구했죠. 그의 논문 제목은 1951년의 오픈엔드 투자 회사 또는 뮤추얼 펀드였습니다. 논문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보글은 뮤추얼 펀드가 미국 중산층에게 분산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명적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죠. 교수들은 그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보글은 프린스턴을 우등으로 졸업했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웰링턴 펀드의 창립자 월터 모건이 보글의 논문을 읽었던 겁니다. 모건은 1928년 공황 직전 투기로 재산을 날린 후 방어적 투자 전략으로 전향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죠. 그는 주식과 채권을 대사로 혼합한 균형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1930년대 대공황을 견뎌냈습니다. 1951년 웰링턴 펀드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뮤추얼 펀드였죠. 모건은 보글의 재능을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그는 22세의 보글을 자신의 전무비서로 고용했죠. 보글에게는 꿈같은 기회였습니다. 모건은 보글에게 투자 철학의 핵심을 가르쳤죠. 균형, 인내심, 그리고 군중과 반대로 가는 용기였습니다. 모건은 자주 말했죠. 모두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요. 1950년대 후반 미국 주식시장은 다시 한번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5년 만에 거의 2배가 되었죠. 투자자들은 공격적인 성장주 펀드로 몰려들었습니다. 반면 웰링턴의 보수적인 균형 펀드는 인기를 잃어가고 있었죠. 자산 유입이 둔화되고 경쟁사들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겼습니다. 이때 보글이 나섰습니다. 그는 모건에게 대담한 제안을 했죠. 주식에만 투자하는 새로운 펀드를 만들자고요. 모건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보글은 설득했습니다. 주식 전용 펀드라도 양질의 우량주에만 투자하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다고요. 1958년 웰링턴 에퀴티 펀드가 출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었죠. 단 1년 만에 펀드 자산은 3,300만 달러에서 4,400만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보글은 30세에 회사의 구원자가 되었죠. 모건은 그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목했습니다. 1965년 모건이 67세가 되자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35세의 잭 보글이 웰링턴 매니지먼트 컴퍼니의 CEO가 되었죠. 업계 최대 규모의 뮤추얼 펀드 중 하나를 이끌게 된 겁니다. 보글은 가난한 소년에서 월스트리트 거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이었죠. 1960년대 중반 미국 주식시장은 고고시대라 불리는 투기 광풍에 휩싸였습니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 꾸준한 성장에 만족하지 않았죠. 그들은 단기간에 재산을 2배, 3배로 불릴 수 있는 공격적인 펀드를 원했습니다. 웰링턴의 보수적인 전략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였죠. 보글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투자자들이 웰링턴을 떠나고 있었고 자산은 줄어들고 있었죠. 그는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결책은 하나였죠. 더 공격적인 펀드와 합병하는 겁니다. 보글은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대형 펀드에 접근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웰링턴의 보수적 전략이 걸림돌이 될 거라고 판단했죠. 결국 보글은 작은 펀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의 한 펀드가 눈에 띄었죠. 아이베스트였습니다. 이 펀드는 1960년부터 1965년까지 업계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했죠. 관리 자산은 겨우 1,700만 달러였지만 성과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베스트는 단기 매매와 기술적 분석을 적극 활용하는 공격적인 펀드였죠. 보글은 확신했습니다. 웰링턴의 보수성과 아이베스트의 공격성을 결합하면 완벽한 시너지가 날 거라고요. 1966년 합병이 성사되었습니다. 새 회사는 웰링턴 매니지먼트라는 이름을 유지했죠. 아이베스트의 파트너들은 회사 지분의 40%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고했습니다. 아이베스트에 너무 많은 권한을 준다고요. 하지만 보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진정성의 표시라고 믿었죠. 웰링턴은 다시 태어났고 보글은 CEO로서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처럼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이사회가 보글을 CEO로 공식 임명하기 몇 주 전 그는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었죠. 보글은 31세 이후로 심장 부정맥을 앓아왔습니다. 경미한 발작은 여러 번 있었지만 이번만큼 심각한 적은 없었죠. 그는 6주간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사회는 흔들렸습니다. 보글이 과연 CEO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심장병 환자에게 회사 경영이라는 스트레스를 맡겨도 될까요? 보글은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는 트레드밀 테스트를 받았죠. 일반적인 심장병 환자는 8분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보글은 18분 넘게 뛰었죠. 그의 강철 같은 의지력이 다시 한번 승리했습니다. 보글은 CEO가 되었고 웰링턴은 급성장했습니다. 1973년까지 회사는 26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며 업계 3위로 올라섰죠. 보글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영향력을 즐겼죠.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강세장이 끝나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1973년 석유 파동이 터지면서 미국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주식시장은 폭락했죠.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에 300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웰링턴의 자산은 26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반토막이 났죠. 이제 보글이 아이베스트와 합병한 결정이 치명적 실수였음이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베스트의 공격적 전략은 강세장에서는 빛났지만 약세장에서는 재앙이었죠.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보글과 아이베스트 파트너들 사이에 갈등이 격화되었죠. 아이베스트의 4명의 보스턴 파트너들은 비밀리에 모의했습니다. 그들은 실패의 책임을 보글에게 떠넘기기로 결정했죠. 그들은 이사회의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기억하시죠? 합병 당시 아이베스트는 40%의 지분을 받았습니다. 보글은 겨우 28%만 가지고 있었죠. 1974년 어느 날 보글은 이사회에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통보했죠. 즉시 사임하라고요. 보글은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키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는 완강히 거부했죠. 위임장 싸움도 불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사회는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보글을 관리회사의 CEO에서는 해임하되 펀드 회사의 사장직은 유지시키는 것이었죠. 이 직책은 사실상 아무 권한도 없는 명예직이었습니다. 뮤추얼 펀드는 외부 관리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펀드 사장은 할 일이 거의 없었죠. 보글은 굴욕을 감수하고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45세에 그는 정상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죠. 하지만 보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반격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그가 다음에 할 일은 금융산업 전체를 뒤흔들 것이었습니다. 펀드 사장이라는 직책은 무력해 보였지만 보글은 작은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투자 결정은 내릴 수 없었지만 사업 및 관리 결정은 내릴 수 있었죠. 뮤추얼 펀드는 법적으로 파트너십이었고 보글은 여전히 그 파트너십의 대표였던 겁니다. 보글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웰링턴 매니지먼트에 관리 업무를 맡기지 않겠다고 선언했죠. 대신 펀드 자체적으로 회계, 법무, 마케팅 같은 관리 기능을 내부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업계의 관행을 깨는 혁명적 조치였죠. 1974년 9월 보글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름은 벵가드 그룹이었죠. 벵가드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 해군 제독 넬슨의 기함 이름이었습니다. 보글은 자신도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담았죠. 벵가드는 투자자를 위한 회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관리자가 아니라 주주를 위해 존재하는 회사였죠. 보글은 이를 상호화라고 불렀습니다. 벵가드는 주주들이 소유한 회사였죠. 이익은 배당금이 아니라 낮은 수수료로 주주들에게 환원되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벵가드는 투자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수수료를 절약해 줄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벵가드는 법적으로 자체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었죠. 여전히 웰링턴 매니지먼트 같은 외부 관리 회사를 고용해야 했습니다. 보글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는 수년간 월스트리트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이 장기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1960년대 프린스턴 대학교 경제학자 버튼 말킬은 무작위로 주식을 골라도 전문 펀드 매니저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보글에게 영감을 준 또 다른 연구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폴 세뮤얼슨 교수는 1974년 논문에서 모든 주식을 담은 인덱스 펀드를 만들라고 제안했죠. 펀드 매니저가 시장을 이기려 노력하는 대신 그냥 시장 전체를 사는 겁니다. 수수료는 최소화하고 거래도 하지 않는 거죠. 보글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것이 답이었죠. 관리가 필요 없는 펀드를 만들면 외부 관리 회사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보글은 세계 최초의 인덱스 뮤추얼 펀드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976년 8월 31일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가 출시되었죠. 이 펀드는 S&P 500 지수의 모든 주식을 시가총액 비율대로 매수했습니다.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선택할 필요가 없었죠. 컴퓨터가 자동으로 비율을 맞췄습니다. 거래는 최소화되었고 수수료는 업계 평균의 10분의 1 수준이었죠. 연 0.2%에 불과했습니다. 월스트리트는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이를 보글의 어리석음이라고 비난했죠. 한 유명 펀드 매니저는 말했습니다.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건 평범함에 만족하는 것이라고요. 또 다른 비평가는 이것이 반자본주의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승자와 패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회사를 사는 건 시장 원리에 어긋난다는 거였죠. 펀드 출시는 참담한 실패로 보였습니다. 목표는 1억 5천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겨우 1,100만 달만 모였죠. 언론은 조롱했습니다. 보글은 두 번째 실패를 맛보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보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간이 자신의 편이라는 것을 알았죠. 1982년 보글의 인내심이 보상받기 시작했습니다.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의 자산은 1억 달러를 돌파했죠. 투자자들이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가 인덱스 펀드보다 못한 성과를 낸다는 사실을요. 높은 수수료를 내고도 더 나쁜 수익을 얻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죠. 1980년대 내내 자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1990년까지 벵가드 500 인덱스 펀드는 10억 달러를 돌파했죠. 보글은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죠. 업계 1위 피델리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피델리티는 1946년 에드워드 존슨이 설립한 뮤추얼 펀드 거인이었습니다. 1980년대 피델리티는 업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들의 비밀 무기는 마젤란 펀드였습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가 이끄는 이 펀드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연평균 29%의 수익률을 기록했죠. 피터 린치는 월스트리트의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는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처럼 보였죠. 피델리티는 린치의 명성을 이용해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은 벵가드의 인덱스 펀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죠. 하지만 1990년 피터 린치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마젤란 펀드의 성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매니저들은 린치의 마법을 재현할 수 없었죠. 이것이 바로 보글이 경고했던 일이었습니다. 스타 매니저에 의존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요. 1990년대 중반 피델리티의 에드워드 존슨 3세는 위기를 느꼈습니다.
뱅가드가 빠르게 추격해오고 있었죠. 그는 공격적인 확장 전략을 펼쳤습니다. 국제 채권 펀드, 섹터별 펀드 등 수십 개의 새로운 펀드를 출시했죠. 거래를 늘렸고 더 공격적인 베팅을 했습니다. 1994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가 터졌습니다. 피델리티는 신흥시장 채권에 크게 노출되어 있었죠.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반면 뱅가드의 인덱스 펀드는 안정적이었죠. 1995년 보글은 CEO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했습니다. 66세였죠. 그는 오랫동안 부하였던 잭 브레넌을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보글은 여전히 회장으로 남았지만 일상 경영은 브레넌에게 맡겼죠. 그는 자신이 만든 제국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브레넌은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뱅가드를 더 빠르게 성장시키고 싶었죠. 그를 위해서는 마케팅과 광고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했습니다. 브레넌은 텔레비전 광고를 시작했고 스포츠 행사를 후원했죠. 이것은 보글의 철학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보글은 마케팅 비용이 결국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갉아먹는다고 믿었죠. 그는 브레넌과 자주 충돌했습니다. 이사회는 보글의 간섭에 지쳤죠. 1999년 그들은 보글에게 통보했습니다. 70세가 되면 회장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요. 보글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사 설립자라는 이유로 예외를 요구했죠. 하지만 브레넌과 이사회는 거부했습니다. 1999년 보글은 두 번째로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25년 전의 악몽이 되풀이된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보글은 이미 금융산업의 전설이 되어 있었죠. 그는 은퇴 후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며 월스트리트의 탐욕을 비판했죠. 그는 뱅가드조차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브레넌은 ETF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보글은 이를 반대했죠. ETF는 하루 종일 거래할 수 있어서 단기 투기를 부추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브레넌은 밀어붙였고 뱅가드는 ETF 시장의 거인이 되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결정은 옳았습니다. 뱅가드의 ETF는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회사는 2019년까지 7조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보글은 끝까지 ETF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죠. 2019년 2월 16일 잭 보글이 8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식도암이었죠. 그의 죽음은 전 세계적인 애도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워런 버핏은 성명을 발표했죠. 잭 보글은 미국 투자자들을 위해 그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한 사람이라고요. 보글은 두 번이나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실패를 더 큰 성공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웰링턴에서 해고당하지 않았다면 뱅가드는 탄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인덱스 펀드도 세상에 나오지 못했겠죠. 그리고 보글의 유산은 단순히 회사 하나를 넘어섭니다. 그는 수백만 평범한 사람들이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왔죠. 높은 수수료를 피하고 꾸준히 저축한 사람들은 보글 덕분에 수십만 달러를 더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혁명이었죠. 오늘날 인덱스 펀드는 미국 주식시장 자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뱅가드,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인덱스 펀드 운용사들은 월스트리트를 지배하고 있죠. 50년 전 보글의 어리석음이라고 조롱받던 아이디어가 이제는 업계 표준이 된 겁니다. 물론 비판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덱스 펀드가 너무 커져서 시장 왜곡을 일으킨다고 우려하죠. 몇몇 거대 운용사가 모든 상장 기업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기업 지배구조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을 막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보글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지만 적어도 인덱스 펀드는 투자자 편에 서 있다고요. 높은 수수료로 투자자를 착취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 맞을 겁니다. 앞으로 금융산업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AI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시대가 오고 있고 암호화폐 같은 새로운 자산군이 등장하고 있죠. 하지만 보글이 남긴 핵심 교훈은 여전히 유효할 겁니다. 검소하게 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라는 것이죠. 잭 보글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원칙과 집념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의 거인들과 싸웠고 2번이나 쫓겨났지만 결국 승리했죠. 그가 만든 인덱스 펀드는 수백만 명의 삶을 개선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정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가난한 소년에서 월스트리트 혁명가가 된 잭 보글의 이야기였습니다.